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연초부터 계속 급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가 반등을 할지 바로 반등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지만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여기서 모습은 결국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뺐다가 다시 한 번 올라가는 ABC로 구성이 될지, 아니면 바로 이제 그냥 이게 ABC 조정이 끝이 나고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슬슬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일단 QRA 같은 경우도 있고, 아마 이제 오늘 10시 반에 나오죠. 이제 미국 국채 발행 구조가 나오는데, 장기채 발행 구조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기채가 계속 좀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차트로만 먼저 보면은 이게 10월부터 시작이거든요.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발행했고, 이때 이제 코로나 때 한창 빌이 1년짜리 미만짜리 짧은 거고요. 이제 노트가 이제 2년, 10년짜리, 이제 본드가 10년에서 30년, 사실상 20에서 30년짜리 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구간이니까 좀 짧은 걸로 빌 발행이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좀 낮을 때 장기 구간 발행이 많았었고, 금리가 이제 쭉쭉쭉 튀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국에 노트, 본드 발행이 좀 있었는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가 금리가 이제 많이 튀었다 보니까 빌만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빌 발행을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주 골자고요. 일단 요거 그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일단 워낙 이거 사실 재무부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거를 이제 워낙 여기 그 안영빈 기자분이죠. 안영빈, 제 성함을 양영빈이시군요. 양영빈 기자분이 잘 이렇게 한글도 잘 만들어 놓고 하셔가지고, 일단 먼저 오늘은 요 기사 내용 한번 먼저 좀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워낙 요약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보시면은 나머지 다 생략하고 요 그림을 보시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 이 마케터블 바로잉, 이게 결국 시장에서 빌려야 될 돈이고, 이게 양적 긴축, 원래 소마 리덤션이라는 영어로 돼 있는 건데 양적 긴축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결국 7,600억 달러, 이제 1분기, 24년 1분기가 이제 원래 그 전 전망치는 8,160억 달러였는데, 이게 7,600으로 확정이 나면서 이제 이게 한 550억 달러 정도가 국채를 좀 덜 발행해도 된다, 이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의 차이만큼, 그러니까 7,600에서 대충 이제 1,700을 뺀 만큼이 사실상 순 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금액은 이제 QT가 되는 금액까지 합친 국채 발행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약간 좋게 반응을 했었던 거는 이제 EQ 금액을 2,200억 달러 그러니까 2,02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낮게 잡은 거를 시장이 조금 환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인 이유가, 일단 TJ가 일단 계속 1,500억 달러로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고 일단 여기 보고 있는데, 재무부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미국 중앙은행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금이 이제 7,500억 달러로 했는데 시장이 이걸 한 8,500억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000이 플러스가 된다인데,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서 2020인데 양적 긴축이 1970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순 발행은 50만인데 문제가 되는 거, 여기 워낙 잘 쓰셔서 그걸 따라가면서 보죠. 일단 2분기가 발행이 좀 작은 거는 세금 자체가 사실 4월에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몰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그냥 계절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EQ 자체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계절성으로 원래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쭉쭉쭉쭉 그냥 제가 이제 데이터 만든 거랑 똑같은 건데요. 이제 빌이랑 노트랑 본드 발행했던 양인데 다 지나가도록 하고, 결국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봐도 되겠네요. 이제 자금 수요가 결국 5,930억 달러였는데
보시면은 이미 지금 2020달러,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마켓업을 필요한 게 5,580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결국 이게 다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가야 된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2분기에 결국 유통되는 단기 국채가 한 3,000달러 정도 감소를 하고 결국 장기 국채가 3,050만큼 증가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게 QT가 되는 거는 다 노트랑 본드거든요. 미국은 QE를 할 때 다 장기 국채를 샀던 거예요. 이제 노트랑 본드를 샀던 건데 이 만기되는 부분이 사실은 다 장기여서 다 장기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사실 장기로 되는 거를 발행을 해야 되고 결국 그럼 단기는 없어져야 되고 하니까 단기 국채가 사라지고 사실 장기 국채가 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황이 이제 반대로 펼쳐질 거란 말이죠. 앞으로 결국 이 빌 발행 자체는 줄어들고 이 노트나 본드 발행이 증가되면서 금리가 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5% 찍었었잖아요. 10월 30일 요 부근에. 요때부터 금리가 빠질 수 있었던 거는 이 빌 발행을 사실 늘려서 그렇거든요. 본드 발행을 줄이고. 보시면 확연하게 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도 이미 줄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노트랑 본드 발행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금리가 많이 눌려왔었는데, 그리고 증시도 반등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미 너무나 T빌 발행, 이게 비중이거든요. 전체 국채에서 T빌 비중인데 20%를 원래 유지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잠깐 넘겨져 있는데 어차피 이게 결국 이렇게 빌 발행이 계속될 수는 없고 이 빌 발이 되는 거를 결국 받아줄 수도 없다라는 거가 이제 가장 큰 게 이 RRP 자금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RP 자금이 뭐 사실 이게 전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로는 이제 1조 달러 정도 남아 있지만 뭐 사실 많은 리포트에도 나와 보시다시피 이제 일반 개인들이나 이제 MMF로 하는 거는 약 한 0.57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이 많지 않다. 아까 뭐 3천억 달러 정도 줄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RRP는 이미 다 급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빌 발행을 안 하니까 사실 RRP도 줄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제 중요한 건 어찌됐던 간에 뭐 지금 당장 줄고 안 줄고의 문제를 떠나서 RRP 자체가 받쳐줄 수 있는 이 결국 빌 발행을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RRP가 다 받아줬기 때문이거든요. 이 받아줄 RRP도 없을 뿐더러 빌 발행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RRP가 줄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준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발생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왔던 이유도 뭐 간단합니다. 재정 정책을 많이 써서 그래요. 이게 국채 순 발행액인데 1년마다 이 봉우리가 있는 게 다 1년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1년, 1년 이렇게 보시면 쭉 감소를 해오다가 순발행이 다시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재정 정책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2023년 1월부터 발행했던 이 빌들의 만기가 다 돌아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결국 장기채를 발행시켜야 된다는 게 시장에 크나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차트상으로 보면은 QE를 이때부터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지금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했던 거를 살펴보면 맨 처음 QE를 했던 겁니다. QE를 했고요. QE를 잘 하다가 이제 뭐 또 문제가 생기니까 QE3까지 한 거예요. 여기서 QE2 한번 하고 3까지 해서 QE를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QE3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나왔을까요? 그럼 빌 발행을 늘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도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QE를 했고 QE를 하고 재정 정책을 많이 하는 국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채 발행을 많이 하니까 금리가 튀겠죠.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실 수요도
이 다 받아줄 수가 없을 거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짧은 걸 발행하자까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결국 뭐 다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QA를 1, 2, 3까지 다 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네 하니까 이제 재정 정책으로 국채 발행량이 순발행량이 증가가 됐고 근데 그래도 안 되겠네 하다 보니까 이제 빌 발행까지 늘렸던 겁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빌 발행이 이렇게 늘어났던 시기는 이 2008년도 금융위기와 이제 코로나 때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기만큼 이렇게 빌 발행이 늘어나서 사실 정작 이제 위기 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재정 정책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요. 이 지금 장기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기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상황. 근데 단기 국채를 살 수 있는 RRP 자금도 지금 말라가는 상황에서 사실 연준과 재무부가 더 이상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참 이 양영빈 기자분이 참 글을 잘 쓰고 전문적으로 특히나 제가 봤을 때 이 재무부 관련해서 이제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기사도 잘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바로 이제 진행을 들어가면은 코스피는 오늘 보합권 정도 마감이 됐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상위주 보시면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가 크게 하락을 했죠. 한 2.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중 수급 살펴보면은 코스피 오늘 한 890억 정도 외국인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한 2,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개인이 2,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8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보기 전에 먼저 이제 S&P, 나스닥, 투기적 순 포지션 살펴보면은 S&P 같은 경우에 여전히 숏 포지션이 한 189천 계약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한 30계약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포지션은 여전히 지금은 숏 포지션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 S&P가 아니라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일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순 매수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베이시스는 여전히 일단 플러스 구간입니다. 일단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물 같은 경우는 다시 조금 매수 추세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매도를 하다가 아주 약간 조금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작년 연초부터 이건 수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장기 추세는 여전히 개인이 너무나 많이 사고 있는 수급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엔 보시면은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살짝 증가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넘어갔다 한번 와보죠. 다시 창이 오류가 난 건지 잘 뜨질 않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잔고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17조 9천억, 거의 한 18조에서 거의 감소폭이 크지 않는 17조 한 8천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변화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삼성전자 주가 좀 하락하고 있고, 근데 DXI 같은 경우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퍼랑 PBR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선물,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외국인 합의 누적치의 이제 역축, 이제 밑으로 갈수록 매도 폭이 많다는 건데, 이거랑 사실 기대 수익률, 삼성전자 안에 기대 수익률이랑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데 여전히 저는 좀 삼성전자 아직은 좀 비싼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결국 이게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매도 포지션도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는 안 뜨니까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쪽은 좀 꺼버리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실질금리 먼저 살펴보면,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약간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좀 아주 단기 추세로는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BEI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실질 금리는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일단 단기 후과는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쪽도 BEI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긴 하고요. 실질 금리가 살짝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지금 좀 너무 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이제 좀 약간 정책 자금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뭐 이제 중금대나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대출 구조 정도 해줬죠. 이제 그런 부분의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 경기도, 인천 아파트 PIR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 영국 PIR 여전히 너무나 높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미국 실질 주택 가격, 미국 실질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 너무나 높아 보인다. 상업용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좀 거품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빠질 확률이 더 커 보이고요. 국내 쪽 실질 주택가격 지수도 여전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가격은 너무 높다라고 보여지고, 천인당 주택수도 계속해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세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줄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는데, 결국 사람 전체 수당 주택수는 사실 계속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 쪽은 뭐 사실 QT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자산 부채가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대출 쪽, 은행 쪽 대출 쪽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증가 추세다. 근데 이제 결국 계속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표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전주 대비해서 한 85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이제 RRP가 계속 이제 없고, 결국 T빌 발행량이 계속 이제 줄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T빌 이 발행량이 계속 줄 거예요. 이 빨간색 바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준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현상, RRP보다 지준이 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TJ 같은 경우에는 505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되면서 한 7,994억 달러, 한 8천억 이제. 근데 이건 뭐 결국은 7,500으로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7,500대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RRP 같은 경우에는 한 437억 달러 정도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순 유동성은 35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결국 자산도 35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되는 모습 나타냈고요. SCFI 같은 경우에 여전히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 아주 살짝 내려가고 있지만 주추세는 좀 올라가고 있고요. BDI 쪽은 아무래도 뭐 중국 쪽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으면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보이는 모양새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통화 송수 높아지고 있는 거 계속 저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것도,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예대율은 뭐 70 정도로 낮아 보입니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SLR이라는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줍니다. 이게 GSIB라고 해서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시스템 이제 임포턴트 이제 뱅크인데요. 이제 GSIB 그 글로벌 그러니까 중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 5%를 쌓아야 되는데 다 5에서 6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은 해주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럼 SLR 그냥 풀어버리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2008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 SLR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푸는 순간 그냥 이제 이 돈이 다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면서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사실 이 SLR 규제 때문에 막아질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풀면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만, 이제 풀면 그때 아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거는 이 재정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승수가 지금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일단 SLR이 5%에서 6% 되기까지 요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없기는 하고요. 뭐 PC 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많이 내려오긴 했죠. 한 2.6.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도 2.9. 사실 물가가 저는 내려가는 게 더 문제지 않나.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중국 쪽이 뭐 사실 계속 상태가 안 좋죠. 이게 M1 나누기 M2 계속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도 엄청 높고 경제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한데, 그래서 여기 때문에 지금 디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고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고 한 상황인데, 이제 이 나라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물가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나라 때문에 결국 경기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통화량 대비 S&P 여전히 뭐 너무나 높은 수준입니다. 닷컴 버블 때까지만큼은 아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유일시 5천 대비도 마찬가지고 GDP 대비도 마찬가지로 어마무시하게 높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결국 미 정부 부채 대비 GDP도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면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지금 있는 거 메꾸기만으로도 결국은 장기 국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까지 빌로 사실 돌려막기 한 것도 RRP 때문에 어렵고, 뭐 좀 참 개인적으로 뭐 답이 없어 보이는 좀 그런 상황으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IORB 하고 EFFR은 아직 플러스고요. 이 SOFR하고 EFFR은 좀 튀었다가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은 좀 다시 장기적으로 저는 좀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BTFP 이제 그것도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지금은 사실 지준과 이 RRP가 충분합니다만 결국은 내려올 거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뭐 문제가 돼도 결국은 QT를 저는 뭐 속도는 줄일지언정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QT를 계속 해야 되고 이제 속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약간 끊겨가지고 일단 뭐 켜진 파일을 좀 몇 개 끄도록 하죠. 이게 좀 파일 용량이 좀 다 커가지고 컴퓨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좀 끊겨서 좀 끄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중앙은행도 재무부도 뭐 더 이상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뭐 다 해줬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거랑 다른 거는 이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소매 판매가 산업 생산 공급보다 강한 상황. 과거의 이제 침체 상황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사실 더 문제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게 뭘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통화량은 이미 많아졌고 수요가 더 강하고 딱 스태그플레이션에 저는 그런 상황이다. 요 부분이랑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순유동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때까지 뭐 증시 이제 바닥 치면서 순유동성 떨어지면서 바닥 쳤다가 결국 좀 다시 증가하면서 증시도 반등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저는 뭐요 언저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렇게 쭉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뭐 지수 쪽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국내 쪽 이제 일드갭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계속 올라가면서 저는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페드모델도 마찬가지고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쭉쭉쭉쭉 결국은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거 살펴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 결국은 올라가면서 문제가 날 것 같고 이제 여기 페드 모델 조금 더 고평가로 보이는데 여기도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문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번 보여드리듯이 S&P PBR 뭐 너무나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뭐 국고채, 이제 미국채, 그리고 이제 뭐 달러, 금, 뭐 WTI 등등 개별 종목들 살펴보면은 국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숏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일단 아직까지 130일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좀 롱을 외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중립적인 상황.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롱에 더 가까워 보이고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중립적으로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더 롱에 가깝긴 한데 아직 130일 기준선을 좀 넘지는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제 확연한 숏에 더 가까워졌고 애플은 숏으로 점점 가지만 아직까지는 롱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까지 뭐 롱 그 자체다. 근데 뭐 여전히 이 RSI가 저는 좀 너무 과열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그냥 추세 점수로 된 거 살펴보면은 뭐 국고 같은 경우에 점점 롱이 약해지고 뭐 숏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롱이 살짝 올라올락 말랑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이 좀 우세인 상황이고요. 추세적으로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롱이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숏이 조금 더 강하긴 하고요. WTI도 롱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강해 보이고 삼성전자는 숏이 추세적으로 훨씬 강해 보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점점 롱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롱 추세인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볼린저 밴드 관련돼서 이거는 그냥 제가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 뭐 금도 마찬가지로 설명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특이사항이 뭐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요 개별 종목 뭐 특별하게 뭐 상관없이 그냥 쭉쭉 잘 내려가고 있다. 뭐 여기 OBB도 뭐 이렇게 하방 추세로 생기면서 뭐 계속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OBB도 뚫렸고 RSI도 이제 내려가는 추세고 뭐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고 RSI도 올라와 있고 하락하지 않을까? 라는 모습입니다. 뭐 아직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뿐 결국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나스닥과 S&P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이제 추세로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나스닥은 롱 추세에 더 가깝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근데 120분목만 사실 이제 숏으로 점점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숏 추세가 조금 강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120봉 점수 추세는 뭐 생략하고 일봉 추세만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일봉 추세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130일 기준인 거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지만 뭐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이제 롱 일봉 기준으로만 된 걸로 이제 더 추세 점수는 이제 더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걸로 살펴보면은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예요. 추세적으로는 S&P도 뭐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는 다만 이제 숏 추세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코스닥은 더더욱이 심하게 숏 추세로 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RSI도 내려오고 뭐 계속해서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 이제 볼린저도 좀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은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고 이제 요 130일 기준선만 뚫리면 뭐 쭉쭉쭉쭉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RSI도 70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하면서 결국 뭐 ATR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표들 보더라도 이제 슬슬 올 만큼 왔다. 빅스도 그렇고 ATR도 그렇고 슬슬 올 만큼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그냥 보여드리고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결국 넘어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S&P 뭐 주봉도 또 넘어가 있죠. 여기 이제 내려오면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있는 그냥 일봉만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좀 뜨는데 오래 걸리는데 뭐 나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하죠. 이게 내려오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아직 뭐 오비비는 뚫리지는 않았지만 결국 주추세는 뭐 하락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150은 더 명확하죠. 여기는 130일 기준선도 하회하면서 결국 계속 주추세는 하락이다. 근데 다만 뭐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거의 다 와가긴 하죠. 이제 여기도 모여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언제든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주추세는 그래 봐야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도 결국 고점 치고 이제 ABC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B, C로 반등까지 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아주 작은 파동 여기가 1이고 지금 이제 2인데 이게 A, B, C일지 아니면 그냥 A, B, C였을지는 사실 뭐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여기가 이제 확실히 뚫리고 나서 이제 하방이 시작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가 이제 되면은 결국 며칠도 안 남았죠. 이제 보시면은 5일만 지나면은 기준선 자체도 하방으로 내려올 거고 후행스팬도 계속 내려올 거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해도 뭐 오랜 반등은 아니고 결국은 좀 하락하리라 보여지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 130일 기준선도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사실 하락을 했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50일, 200일도 역전이 됐고 구름대까지 깨졌기 때문에 뭐 사실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뭐 사실 하락의 이제 진정한 시작이라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에 쭉쭉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다시피 이게 1, 2, 3, 4, 5라고 했을 때 여기가 1, 2, 3, 4, 5로 갈지 아니면 이게 1, 2, 3, 4, 5가 완성이 됐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이게 1, 2, 3, 4, 5로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이제 후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 2, 3, 4, 5로 뭐 아주 한 번 남았으면 남았지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차트의 모상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 볼린저를 이제 이탈하면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만 이게 그냥 1, 2, 3, 4, 5를 그냥 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결국 S&P 같은 경우는 긴 추세로 살펴보면은 결국 2009년부터 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QE 1, 2, 3를 여기까지 결국 했던 거고요. QE 1, 2, 3를. 근데 요 기간 동안 이제 재정 정책을 또 했던 거고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국채 발행을 많이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빌 발행을 많이 했고 이 세 가지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타겟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할 뭔가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파동세 이제 1, 2, 3, 4 여기 4, 5까지 쳤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지금 그냥 불규칙 B 불규칙 B 참 잘 안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B가 아니고 다시 이제 올라간다. 이게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간다라고 하기에는 뭐 사실 지금 너무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개인적으로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올라가는 모양새도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아직까지 ABC의 모양이 훨씬 더 명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B일 가능성이, 불규칙 B일 가능성이 여전히 전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뭐 하다못해 이게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 정도는,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요 기준선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다시 받고 있죠. 반등. 요거에 대한 하락분에 대한 반등 파동, 조정 파동 이후에 결국은 뭐 A, B, C로 갔다가 빠질지 이게 A, B, C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 코스피 같은 여기 구름대를 못 넘고 있는데 여기 다시 넘어가면 좀 시원하게 뚫지 않을까. 빅스는 여전히 좀 빌빌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빌빌대고 있지만 결국은 좀 다시 좀 튈 거라고 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과론적으로 이제 갭을 생기면서 떨어졌던 게 결국은 여길 다시 넘지 못하고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니케이도 뭐 사실 뭐 더 가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뭐 고점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뭐 사실 여러 가지 지표로 뭐 구주봉으로도 과열이고 좀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슬슬 고점을 향해, 이게 뭐 어디가 딱 고점이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슬슬 다 와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 계속 좋지 않죠. 뭐 기준선 좀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계속해서 추세 좋지 않습니다. 뭐 상해종합도 마찬가지고요. 뭐 흑산병이죠 이게 사실. 계속 좋지 않은 차트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계속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좀 걸려 있는데 어디로 뚫고 나가냐의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일단 뚫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전환선에서 좀 약간 저항 보이는데 넘고 올라가냐 마냐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오늘 뭐 이제 국채 발행 구조 이게 뭐 10시 반에 좀 중요하고, 결국 FMC도 있죠. 이제 둘 다 뭐 이게 좀 FMC와 이제 이 국채 발행 계획 만기 구조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 WTI도 여기를 이제 넘느냐 마느냐. 근데 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WTI도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금선물은 뭐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당장은 뭐 나중에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지금 당장은 좀 빠질 것 같고요. 이제 국고 10년도 결국 기준선에서 결국은 저항하면서 지지받으면서 저는 좀 다시 재차 결국은 바운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채도 결국 기준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사실 정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재무부도 해줄 수도 있는 게 없고, 밸류 부담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증시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저는 그런 상황. 생각보다 뭐 기준금리를 내릴지언정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대율이 다 찬 상황에서 저는 쉽게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준금리를 내려갈지언정 시장금리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금리라는 게 결국 돈의 가치죠. 돈의 가치입니다. 이제 밸류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의 가치. 근데 이게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려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방법은 딱 하나죠.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사실 이게 통화량. 이때까지 QE 때 그게 가능했었고, QE 때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많이 내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일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QE가 아니라 QT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결국 문제는 예대율이 다 꽉 차서, 아까 미국은 SLR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예대율 때문에 뭐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보여드려도 뭐 무방은 하죠. 이게 국내 쪽은 뭐 예대율이 매번 얘기를 했다시피 그 은행뿐만 아니라 이 전 금융기관 다 전체 예대율이 상당히 이미 높은 수준까지 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더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금이 있어야지만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닌데 이제 결국 레버리지 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해준다는 말이죠. 이제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국은
대출을 못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이 다 빠져나가겠죠?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해줄까요? 결국 다시 예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내려갈지언정 시장금리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제 그렇게 될 때 뭐 저는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무너질 거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제 도와줄 세력이 없다. 이제 그거를 좀 명심하시면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이제 개인적인 뭐 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